안녕하세요. 저는 47세 여성이자 2살 된 딸의 엄마입니다. 제 직업은 이혼 전문 변호사인데요. 그동안 다뤄온 이혼 소송이 수천 건을 넘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난 것 같습니다. 정말 경악스러운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전하고 싶지만 의뢰인들의 사연을 적을 수는 없어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제 이혼 이야기도 의뢰인들 못지않게 충격적이고 분노할 만한 큰 사건이었기 때문에 여기 채널에 사연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전 남편과 전 시누이에게 겪은 고난과 복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디 제 이야기를 꼭 끝까지 들어주시고 크게 상처받은 제 마음을 함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두 손을 모아 함께해 주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평범한 집안에서 다정한 부모님 밑에서 건강하고 활동적으로 성장한 나는 공부 말고는 잘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목표했던 법대를 나와 로스쿨에서 변호사 과정을 수료하게 되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변호사로 활동하게 되었는데 초반에는 배우는 마음가짐으로 다양한 사건을 맡았습니다. 억울하게 이혼에 처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 변호하는 것에 큰 자부심과 희열을 느꼈습니다. 30살부터는 이혼 사건에만 전념하는 이혼 전담 변호사로 전향했습니다. 의뢰인들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수는 없지만 진정으로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독특한 배우자들이 대한민국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나의 결혼 생각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부모님도 제가 능력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해 결혼을 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았고 결혼을 굳이 해야 하는 압박도 느끼지 않았어요. 게다가 이혼 변호사로 일하다 보니 남성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연애조차 거의 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33살까지는 일에 전념하며 개인 시간을 갖고 혼자 여행에도 많이 다녔어요. 해외로는 가지 않았지만 국내의 다양한 관광지를 거의 다 방문하여 많은 시간을 보냈답니다. 혼자 여행을 하면서 가끔은 외로운 감정도 들긴 했지만 그것도 또한 제 개인적인 선택이었답니다. 여행은 묘미이자 인생의 순리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가을, 여수로 떠나 푸른 바다를 내려다보며 여행의 휴식을 즐기고 있을 때 혼자 온 남자와 인연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가 제 남편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모래사장을 홀로 걷고 있는 저에게 다가와 아름답다는 표현을 하며 몇 마디의 말을 하더군요. 다른 남자들처럼 식사를 하자거나 술을 마시자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남편은 모래사장을 같이 걷자는 귀여운 제안을 했습니다. 괜찮으면 함께 걷을래요? 아가씨가 이 바다보다 아름다워서 꼭 같이 걸어보고 싶습니다. 황당하게 무슨 소리예요? 아저씨, 혹시 눈이 침침하세요? 아니요, 제 시력이 2.0이고 아저씨가 아닌 총각이에요. 그러니까 아가씨 옆에서 같이 걷는 것은 안 될 거예요. 재밌는 분이세요. 그래요. 모래사장을 같이 걷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닌데 같이 걸어볼까요? 남편은 멀리서 제 걷는 속도에 맞춰 걸었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바다와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렇게 대화 없이 바다를 오랜 시간 산책하다가 날이 어두워져서 숙소로 돌아가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실례가 안 된다면 함께 밥 먹어 줄래요? 저기 식당의 찌개가 2인분 이상만 되더라고요. 라며 밥을 함께 먹자고 했어요. 어떻게 할지 고민하다가 꼬르륵거리는 배를 달래주는 것이 우선인 것 같아요. 밥만 먹고 헤어질 생각으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지만 그 식사를 하며 영화와 책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어요. 저와 공감하는 게 많아서 다음 만남을 약속했답니다. 그래서 서울로 올라가서도 전화와 카톡으로 소통하게 되었고 주말에는 남편이 여주에서 서울까지 올라와 데이트를 하고 내려갔어요. 33세 풋풋하고 귀여운 연애를 하게 되어 기분이 새로웠어요. 우리는 장거리 연애를 2년 동안 지속했고 사랑하는 마음도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는 자동차처럼 멈추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평생 혼자 살겠다는 다짐이 이루어졌습니다. 남자를 깨고 말았답니다. 캠핑 사업을 크게 하는 남편 덕분에 여수를 떠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서울 생활을 정리하고 여수로 내려와 살기로 했답니다. 변호사는 어디에서나 일할 수 있어서 크게 고민하지 않고 결정할 수 있었죠. 저희의 가족은 시어머니가 유일했는데 저희의 신혼집과 가까운 곳에 살았기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조금 까칠하지만 크게 요구하는 것이 없어서 그저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감성적인 남편은 캠핑을 좋아해서 주말마다 함께 짐을 싸서 산속이나 바다 근처로 여행을 떠났어요. 저희의 신혼생활은 1년 동안 힐링 그 자체였어요. 쌓였던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해소하여 마음이 편안한 삶을 즐길 수 있었죠. 무엇인지 제대로 깨달았죠. 그런데 이런 감수성 넘치는 남편에게도 바라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슬슬 아이를 가졌으면 좋겠어. 아버지 없이 자라서 아이를 빨리 가지고 싶어. 아이는 우리 나이에 서두를 필요가 있긴 하지만 나도 아이를 가지고 싶어서 노력하자. 그이는 아들이나 딸을 구분하지 말고 하나만 낳아서 제대로 키우자고 덧붙였다. 그래서 저와 남편은 매일 아이를 가지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처럼 쉽지 않았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시어머니가 임신에 좋다는 한약을 주셨다. 저 어문장을 수정하여 자연스러운 한국어 문법으로 다시 작성하겠습니다. 저에게 작은 부담을 안겨주셨어요. 마음이 조금 급해진 저는 임신 테스트기로 시도 때도 없이 검사했는데 매번 한 줄만 나올 뿐이었습니다. 한약을 다 먹고도 임신이 되지 않아 남편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아보자고 했어요. 그래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저와 남편 모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조급해하지 말고 천천히 기다리라고 조언해 주셨죠. 하지만 남편과 시어머니는 천천히 기다릴 생각이 없는지 매주 한 번씩 우리 집에 모여서 임신이 왜 안 되는지에 관해 논의를 벌였습니다. 너 왜 임신을 못하는 거냐? 여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인데. 임신 중인데요. 어머니, 쟤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음처럼 아이가 빨리 생기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왜 그렇게 안 되는 건지요? 몸에 문제가 없다고는 하는데 말이에요. 어쨌든 빨리 손자를 갖고 싶어요. 아니면 손녀도 좋고요. 그렇지만 집안에는 아들 하나는 꼭 있어야 해요. 세균이가 나이 들면 아들 효도를 받을 수 있으니 딸도 효도를 할 수 있지만 손자를 원해서 핑계를 대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제 임신 소식은 해가 여러 번 바뀌어도 전해집니다. 제 나이가 40이 되던 시절 시어머니와 남편은 끝없는 이야기로 나를 힘들게 했습니다. 매주 귀에 딱지가 붙지 않도록 들어야 했던 결과로 스트레스가 상당히 심했고 아이를 갈망하는 마음 때문에 마음이 편치 못했습니다. 결국 상상만으로도 임신까지 생각했죠. 그리고 최근에는 속이 안 좋고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식욕이 강해져서 복부가 조금 부풀어 오는 것 같고 생각해보니 임신일 수도 있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생리주기를 상기시키며 확실해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달 생리를 건너뛰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았어요. 맞아, 난 임신이야. 여보, 드디어 아이를 가졌나 봐. 그럼 빨리 산부인과에 가보자. 확실하게 알아보자고. 나와 남편은 즉시 산부인과를 향했고 기대와 설레는 마음으로 진료실에 들어갔습니다. 이윽고 의사 선생님께서 멋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상상 임신이세요. 그럴 리가요. 제 신체에 변화가 생겼다고요. 이번 다른 생리도 건너뛰었다니까요. 원래 상상 임신 증상이 진짜 임신과 증상이 흡사해요. 그래서 다들 착각하고 병원으로 오세요. 유감스럽지만 임신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자 남편은 실망한 표정으로 상상 임신에 속았네. 아빠가 될 줄 알고 기대하고 왔더니 가짜라고 하니 좌절스럽다 며 표현하더군요. 위로를 해주는 대신 자신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결국 기운을 잃고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은 말도 없이 작은 방으로 가서 문을 쾅 닫았어요.
그에 대해 저는 서러움의 눈물을 참지 못하고 쏟아내었습니다. 그 후로 남편은 저에 대한 애정이 식은 것인지 밥도 같이 먹지 않고 혼자 캠핑을 떠났습니다. 혼자 있고 싶다면 솔직히 말해주는 게 좋아요. 피하려고 해서 변호사 일을 더 바쁘게 처리하며 혼자 있는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했어요. 나중에 남편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지만 우리 부부 사이에는 작은 벽이 세워진 것 같아서 어색한 기운이 자주 느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지려는 노력을 미루지 않았어요. 어느새 44세가 되자 남편은 더는 임신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죠. 인공수정과 시험관 아이까지 시도했지만 항상 실패하고 말았어요. 거의 10년 동안 소식이 없어서 포기한 것 같아요. 또한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볼 때마다 상처되는 말을 남기셨어요. 몸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10년이나 되어도 아이를 가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정상적인 몸이었다면 이미 임신했을 텐데 말이죠. 어머님, 죄송합니다. 왜 임신이 되지 않는지 저도 이해하지 못해요. 또 그런 말을 하실 필요 있어요? 이젠 질린다. 몸이 이상하니 임신이 되지 않는 것을 뭐 억지로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어요. 시어머니의 비난으로 예상치 못한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어머님,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불량품이라니, 어머님이 제 몸 안을 들어와서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며느리한테 그런 말을 하실 권리가 있나요? 어머님, 생리 못하는 놈이라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할 자격이 있는 건가요? 두 눈을 푸르뜨고 들어서니 이제야 왜 너는 임신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해서 신보가 상함없고 예의가 없으니 애가 들어오기도 전에 도망가는 거야. 너 같은 의미를 만나기 싫어해서 말이야. 네 엄마는 어쩜 너 같은 여자를 낳은 거냐. 내 어머니는 너나 내가 미역국까지 먹었다고 하더라. 시어머니가 손주를 못 보게 되어 화가 나는 건 이해했지만 말도 안 되는 인신공격으로 나를 공격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시어머니의 등을 밀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쳤어요.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고 예의가 있어 겁니다. 욕하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까지 욕하지 않으면 참을 수 없다고 해. 야, 밀지 마. 내가 붙잡아도 내 발로 나갈래. 거니까 이건 놓으라고. 잘못했으면 그냥 죄인처럼 수그리고 있을 것이지. 어디 감히 시어머니 등을 떠밀어야 이 여자야. 내가 나중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봐도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 너랑 똑같은 애새끼가 나오면 얼마나 밉겠어. 제발 욕 좀 그만하세요. 어머님한테 욕먹을 만큼 한심하게 살지 않았어요. 우라질년, 끝까지 말대답이네. 그래, 이 여자야. 평생 그렇게 너 혼자 잘난 맛으로 살아봐라. 그렇게 저를 볼 때마다 어마무시한 막말을 아끼지 않고 제 심장에 꽂아 주셨답니다. 그래서 전이 문제를 극복하려고 남편에게 볼멘 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시어머니께서 했던 말대로 반복해서 말씀해보니 그는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엄마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가 왜 그런 가혹한 비난을 받아야 하는 건가요? 제 임신 불이행은 나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문제도 포함된 문제인 것 같아요. 지금 당신이 나한테 임신 책임을 무릅쓰려는 거예요? 엄마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엄마가 화가 나서 퉁명스럽게 말하신 걸로 알아요. 그걸 퍼뜩 마시지 않더라도 좋은 소통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터인데 당신의 배포적인 언행은 인격에 문제가 있어 보여요. 당신이 10년 동안 임신에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욕설을 다 듣고 살았지만 이 정도 얄팍한 일로 남에 대해 무례한 말을 들려는 건 왜 그러시나요? 누가 당신에게 자식을 낳으라고 강요했니요? 말라고 협박했냐? 내가 못 내거나 그런 건가요? 왜 내 탓을 하냐고 하나요? 지난번 병원에서 나의 검사 결과를 보지 못했어. 나는 정자왕이야. 의사가 지금까지 본 남자들 중에 가장 쌩쌩하다고 그랬다고 한다. 진짜 미치겠어. 의사 선생님께서 내 몸에 문제가 없다고 하셨잖아. 당신은 하나만 아니라 둘을 모르는 사람이야. 나의 남편은 그런 사람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해? 아이, 더럽게 말 많네. 알겠어. 앞으로 엄마에게 임신 이야기하지 말라고 경고할게. 그리고 나도 임신 이야기는 입에서 내지 않을 거야. 됐냐? 나의 남편은 그렇게 모든 문제가 나한테 있다고 생각해. 여기서부터는 이야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같은 생각과 말을 했으니 일어나면 이러고 제 기분이 얼씬해져서 그때쯤에서 이야기를 그칠 줄 알았지만 그 후 몇 년 전에 겪은 상상 임신의 증상이 다시 나타나서 그대로 있었습니다. 임신의 증상과 동일하여 마음이 뻔했지만 임신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무시했어요. 그러나 증상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심각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자주 다니던 산부인과에 가서 상상 임신에 걸렸다고 설명하고 치료법을 물어봤어요. 의사 선생님은 첫째로 청진기로 배를 들여다보겠다고 하시면서 들었답니다. 임신 같은데요. 그 초음파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상상 임신이 아니라 진짜 임신이요. 이윽고 초음파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화면에 작은 무언가가 꿈틀거리는 걸 포착했습니다. 축하드려요. 임신 2주차 정도 되셨네요.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이제야 소원을 이루셔서 좋으시겠어요. 제가 진짜로 임신을 했다는 거죠. 인공수정도 다 실패했는데 자연 임신이 되었다고요. 이게 꿈이야. 생시하네. 진짜 임신 맞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부부가 건강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결혼한 여자를 쉽게 아이를 낳는 기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동안 많이 힘들었을 것이므로 앞으로는 좋은 일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제 나이가 있으니 임신 초기에는 조심하라고 충고하고 다음 진료 시간을 예약해 주셨습니다. 병원을 나와서도 놀라워해서 어벙벙한 상태로 길을 걸었지만 결국 정신을 차리고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에 행복한 비명을 지르게 되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창피함을 느끼지 않고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소리를 지른 후 나는 기쁜 소식을 곧 시어머니께 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막말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도 친정 엄마보다 시어머니가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일찍 일을 마치고 차에 올라타 퇴근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집 앞에 도착해서 대문 옆에 초인종을 누르려는데 대문이 살짝 열려 있었기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마당을 지나 현관 유리문을 열어 시어머니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주방에서 풍겨나오는 고기 냄새를 맡으며 기분이 더 좋아졌고 그래서 시어머니를 큰 소리로 불렀어요. 어머님, 주방에 계세요. 저 왔어요. 거실을 지나 주방에 들어서자 시어머니의 당황한 표정을 보았습니다. 막연해지니 바로 맞은편에 알 수 없는 여자에게 한우를 구워 주었습니다. 이 시간에 여기서는 어떤 소리야? 내게 대들다가 2번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을 것처럼 대하던데. 잘 쪼개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온 게이 하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인사조차 없이 들어와서 무엇을 하겠다는 거야? 너 때문에 뜬금없이 칸이 흔들릴 뻔했다. 죄송한데요. 문이 열려 있어서 그냥 들어왔어요. 과거했습니다. 그때 어머님은 손님이 계셨는데 이 어린 여자분은 누구세요? 나의 질문에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돌리셨고 어린 여자는 고개를 숙여서 얼굴을 가립니다. 그 순간 이상한 기운이 싸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목덜미에 닭살이 돋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왜 임신 소식을 먼저 시어머니께 알리고 싶었는지 알겠더라고요. 하늘이 절대 알려주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보내준 것이 분명해요. 왜 말씀을 못 하세요? 누가 보면 임신한 상간녀를 안 채우고 한우를 먹이는 줄 알겠어요. 그렇게 찔러보았는데도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자 화장실에서 물소리가 들리며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남편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당당한 걸음으로 다가와 말했어요. 당신 왔어? 연락 없이 여기 왔어요. 무슨 일이 있는지 중요한 일이라도 있나 봐요. 아니, 그냥 와봤어요. 이 시간에 회사 대신 시댁에 있는 게 왜 그리고 그 여자는 누구예요? 그러자 그 여자는 매우 당당한 태도로 대답했습니다. 제 후처예요. 제 아이를 임신한 여자예요. 후처 지금 그 얘기를 하나요? 그래, 이제야 알겠지. 제가 정자왕이라는 게 맞았다는 거구나. 제 몸이 임신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아이가 생기지 않은 것은 모두 당신 탓이에요.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면 뭐가 될 건가요? 다 부질없는 소리예요. 바람을 피운 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이혼하자는 거니? 그래, 뭐 사실 당신이랑은 진작에 이혼할 생각이었어. 이 여자가 아니어도 말이야. 애를 못 낳는 여자와 10년을 살았으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잖아. 고장난 몸뚱아리를 가진 여자랑 계속 사는 것도 곤욕이라고 남편이 하는 말은 가히 충격적이고 미치게 했습니다. 뭐야, 당신 아주 당당하다 못해 자랑스럽게 말하는구나.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서 상간녀를 임신시키고 나와 이혼까지 하겠다고 통보하는 거야? 인간아, 이혼은 내가 하자고 해야 맞는 거 아니냐. 뭐가 됐든 너랑 이혼만 하면 되니까 상관없어요. 며칠 동안 당신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했는데 이렇게 알아서 찾아와 주셔서 정말 좋았어요. 오늘 여기 온 김에 모든 것을 이야기하고 정리해보자는 생각이에요. 그동안 이혼 전문 변호사로 일하면서 강심장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 이런 상황이 닥치자 손과 발이 떨리다 못해 제멋대로 춤을 추듯 흔들렸어요. 남편의 태도와 시어머니의 표정을 보며 다시금 사실을 깨달았죠. 남편이 바람을 피우면 언제든지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을 품고 있어서 그 순간 이혼을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의견에 쉽게 합의하지 않고 소송을 통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었어요. 잠시 후 긴장이 풀릴 때 남편에게 언제부터였냐고 물었습니다. 내가 바보 같았네. 당신이 바람을 피울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는데. 참 많은 일을 해냈어 생각해보니 캠핑을 혼자 실컷 다니더니 여자랑 바람나서 그런 거였네. 기가 막힌다. 마음대로 생각해 뭐. 사람 인연은 어떻게 해서든 이어지기 마련이지. 여자와 나는 운명처럼 만나고 사랑을 시작했어. 그러고 내 아이까지 임신했으니 확실히 알게 됐어. 너 같은 년이랑 괜히 질질 끌다가 나의 새로운 인연을 모두 놓치고 살았다는 걸 말이야 지금. 당신이 놀랐을 테지만 일이 이렇게 됐으니 당신이 물러나 주면 고맙겠어. 나랑. 우리 엄마가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당신은 그걸 충족시켜주지 못했고 말이야.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 우리도 10년이나 기다려줬으면 많이 참아준 것 아니겠어? 자기 잘못은 하나도 없다는 듯이 말하는 남편의 태도를 보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성을 잃고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나쁜 새끼 주둥아리를 마음대로 놀리는구나. 너 같은 자식은 메타작이 답이야. 저는 남편의 뺨과 몸을 사정없이 갈기기 시작했어요. 제 손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멈추지 않았죠. 야, 그만해. 무식하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변호사라는 년이 교양머리 없이 남편 뺨을 치겠냐고 그래? 나는 교양이 없는 놈이구나. 너도 그렇게 생각하니? 교양이 있어서 이런 짓을 안 했겠냐? 바람 피우고 상간녀에게 임신시켰다가 새끼를 낳았다고 자랑스럽게 하고 이혼을 제안하면서 이건 짐승들이 하는 짓이야. 결국 너도 법원에서 만나는 놈들과 똑같은 쓰레기인 거야. 흥분하지 말고 모든 문제는 내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내가 바람을 피웠으니까 생겼다고 생각하니? 당신이 10년 동안 임신을 못할 거라고 알았더라면
내가 미리 바람 피우고 애 낳을 거야. 마지막까지 그저 나쁜 소리만 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생각하면 나도 바람 피워서 다른 여자에게 아이를 낳겠다고 생각해. 결혼을 유지하고 싶지만 이혼을 추구하지 않아.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합의 이혼은 좋지 않아. 내 선배인 변호사들은 후배들을 모두 포섭해서 소송에서 벌을 줄 거야. 상상도 못한 높은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어. 결국 위자료 문제로 넘어갈 거야. 당신이 원하는 만큼 위자료를 줄 테니까 우리가 복잡하게 가지 말자. 내 능력이 충분하니까 많은 위자료를 주지 못할 거라는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쉽게 가자고 말하는 것은 아니야. 난 복잡하고 험난하게 갈 거야. 이 모든 것이 위자료뿐만 아니라 당신의 캠핑 사업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법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는 불륜 소문을 내려고 할 겁니다. 당신을 망하게 해줄 거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더니 이번엔 시어머니가 제게 억양을 높이세요. 얘가 지금 협박하고 있어. 너무 잘난 척해. 변호사인 건 알아. 그러나 저희 남편을 그렇게 비하해야 할 필요가 있나요? 내 아들이 어떤 죄를 지었다고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건가요? 제 아들이 아닌데 당신이 진작에 아이를 낳았으면 나 같은 사람이랑 이런 문제 발생 안 했을 텐데요. 만약에 제가 임신했다면 다르게 했을까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고개를 옆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아니, 나 전에도 말했잖아. 너 같은 사람들은 이런 혼인 사고를 불러올 거라고. 이런 며느리를 보기 싫어. 차라리 없는 게 더 낫겠지라며. 버럭 화를 내셨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결국 제 존재 자체가 문제였다는 것이네요. 진짜, 제가 임신하면 손주를 받아주지 않을 건가요? 너희 모를 만큼 10년 동안 어려운 성격을 가졌으니 무조건 미운대요. 이제 이해하겠느냐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발단이자 문제인 내가 물러나라. 이젠 도장 찍고 조용히 사라지라고. 문제가 있는 건 어머님이랑 어머님 아들이에요. 무릎 꿇고 잘못했다 밀어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자랑스럽게 이혼하자고 해요. 그래요? 더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제대로 소송에서 보상받을 거라고요. 진짜 말이 안 통하네요. 그래서 내 아들이 위자료를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요. 내가 좋아하는 돈을 주겠다고 몇 번을 말하니 더 길게 말할 필요는 없다. 우리가 이혼하지 않으면 우리도 맞소송으로 대응할 거야. 어떻게든 연이면서 잘못은 모르고 우리만 탓해. 시어머니는 철저하게 남자였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눈이 뒤집혀 그렇다 쳐도 고부 사이로 지낸 세월이 10년이나 된데 하나도 아쉽지 않아 보였어요. 저도 더 이상 말을 해봤자 통하지도 않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상간녀의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야, 상간녀, 너 고개 좀 들어봐. 어디 면상이나 좀 보자, 말 조심해. 임신 중인 내 후처한테 그렇게 말해야겠니? 뱃속에 아기가 드니까 말을 조심하라고. 당신은 가만히 있으십시오. 야, 이 여자야면 나는 너를 볼 필요가 없어. 여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제가 고개를 들도록 취지를 내미자 얼굴에 머리카락이 쓰여진 채로 머리를 천천히 들었습니다. 이에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겨주고 상대방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얼굴이 익숙했어요. 아니, 한눈에 알아냈습니다. 상대방은 저가 변호했던 남자와 이혼한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을 두고 바람을 항상 피우고 있는 여성으로 쉽게 알아볼 수 있었죠. 그리고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 여자는 불임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몸가짐이 더러우니 임신하는 것이 이상했어요. 그런데 그 상간녀가 왜 임신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시댁에 앉아 하늘을 처먹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어찌 된 일인지는 몰라도 분명히 임신한 것이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어머니와 남편이 제대로 엿을 먹길 바라서 상간녀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여유롭게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이 위자료를 달라는 대로 주면 돼. 이제야 말이 통하네. 그래, 나 잘나가는 사업가야. 당신이 원하는 금액에 딱 맞춰서 줄 수 있다고. 그래, 그럼 생각해보니 내가 뭐하러 진흙탕 싸움까지 하면서 이혼해야 하나 싶어. 돈이나 두둑히 받고 갈래도 현명할 것 같아. 야, 내 마누라 쿨하다. 좋았어. 당신이 바라는 건 다 줄 테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자. 이럴 줄 알았는데 미리 이혼 서류를 준비했어. 잠깐만 기다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상간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쳐다보지 못하고 흔들리는 동공을 이리저리 피하고 있었어. 잠시 후 남편과 방에서 둘이 위자료에 대해 대화를 나눴는데 제가 제시한 금액을 쉽게 줄 것이라며 바로 은행을 향했어. 모든 걸 챙긴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고 다음날 법원 앞에서 만나기로 했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 자신의 짐을 챙겨서 제 사무실 근처에 급하게 오피스텔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도이싱이 되어 혼자 사는 인생은 그리 나쁘지 않았어요. 뱃속에 있는 제 아이가 주는 행복이 저에게 일어난 사건들을 모두 잠재워 주었습니다. 거의 4개월 동안 사무실과 오피스텔, 그리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다니며 태교와 일을 잘 해나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와 전남편이 제 사무실로 급하게 찾아왔습니다. 세아가 그동안 잘 지냈니? 얼굴이 좋아진 것 같네. 당연하죠. 어머님한테 모진 소리도 안 듣고 아들 같은 진정한 쓰레기 얼굴도 안 보고 있으니 마음이 얼마나 편할까요? 요즘 예쁘다는 소리를 얼마나 자주 들었나요? 들으셨나요? 그렇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당신에게 좀 심하게 했었거든요. 제가 진심으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머님은 왜 그러세요? 사람은 죽음이 가까워지면 변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위독한 병에 걸리셨나요? 갑자기 찾아와서 착한 척을 한다면 제가 좋아할 줄 알았어요. 나는 12살 때 이야기해도 돼. 시어머니는 침묵을 지키고 전 남편이 말을 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실 것 같아 다행입니다. 하지만 제게는 엄마와는 잘 지내지 못했어요. 제가 임신한 걸 주장한 여자가 나에게 속임수를 친 것으로 밝혀졌거든요. 나는 무지한 척하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무슨 사기를 쳤길래 그렇게 심각한 거야? 그게 임신한 게 거짓말이었어. 아니야. 처음부터 모두 거짓말이었지. 내가 돈 많은 사업가인 걸 알고 접근해서 돈을 뜯어내려고 했어. 그 여자가 임신했다고 나한테 돈을 뜯어갔는데 넘는 돈이 2억이 넘는다니까. 임신을 사기쳐서 돈을 뜯어갔다니 안타까울 뿐이야. 당신이 아빠가 될 기회를 놓친 게 씁쓸하겠어. 그래서 그 상간녀를 잡았어. 그 경찰이 잡아주긴 했는데 내 돈을 이미 다 써버려서 돌려받는 건 어렵대. 그리고 징역을 가긴 하는데 오래 살지 않을 거라더라. 그냥 똥을 제대로 밟은 거지. 아, 그렇구나. 똥을 밟은 거구나, 나처럼. 응,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당신이랑 결혼해서 10년을 보내는 동안 똥을 밟았다는 소리라는 거야? 내 얘기냐, 이 인간아? 너가 사기를 당해서 고생하는 게 아니라면 내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내 사무실로 내 엄마를 데리고 오는 게 무슨 일이야? 내가 내 투정을 들어주는 사람 같아 보이냐? 재수 없으니까 지금 당장 꺼져. 나한테 화를 내지 않도록. 남편이 급하게 본론으로 넘어갔어. 여보, 잠깐만, 내가 다 들었어. 당신이 임신한 걸 장모님께 다 들었대. 당신은 임신했으면 내게 바로 말해야지.
그러면 이렇게 이혼할 일도 없었을 텐데. 아니야, 웃긴 소리야. 상간녀한테 눈이. 너는 뒤집힌 놈이 난 임신했다고 한다면 마음이 달라질까? 그때는 내가 상대방이 임신했다고 생각하여 똑같이 이혼해야 할 상황이었을 거야. 그러나 여보, 당신은 충분히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 화를 내신 건 알겠지만 우리 문제를 함께 해결해보자. 당신이 혼자 아이를 낳고 키우면 싱글맘이 되어 아이를 위해 좋은 결정일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아이는 정서적으로도 엄마와 아빠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믿어. 그래서 말하고 싶은 건 우리가 재결합하는 게 어떨까? 자식이 정말 우습게들 생록 이렇게 다시 함께 하자고 하면 나도 고마워, 여보. 다시 시작해봐. 이러한 내용을 적절하게 한국어 문법에 맞게 수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할 줄 알았냐? 이 한심한 짐승 새끼야. 너 같은 놈이 내 아이의 아빠가 되는 것보다 없는 게 훨씬 나아. 다 집어치우고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제가 경고를 하자 시어머니가 두 손으로 제 손을 잡았어. 새아가 우리 이런 짓 하지 말자. 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희 둘 다 피해를 봤으니 다시 행복하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 옛날처럼 다시 시작하면 너희 부부도 부럽지 않게 살 거야. 게다가 내가 임신한 아이가 아들이라면 우리 집대를 이어줄 아이니까 다시 생각해봐. 그러자 나는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고 말했어. 뭐야, 이 할망구. 노망 났어. 어디서 지금 계졸작을 키우는지, 내 아들이 왜 당신 집안대를 점령하고 있느냐고. 당신이 내게 한 말을 벌써 잊었니? 나한테 손주를 낳아도 받아주지 않겠다 그랬잖아. 그때 뭐라고 했지? 아, 나 같은 실속 없는 자식이 나올 텐데 결코 손주로 받아주지 않겠다고 했다고 말이야. 하지만 그런 말한 지 얼마나 됐다고 바로 태세를 전환하겠니? 진짜 얼굴에 대판을 두른 쓰레기 모자가 따로 없다는 말이지. 이들아, 이러한 시간에 나가서 다른 여자를 찾거라. 우리 손자가 내 뱃속에 있는 걸 알면서 다른 며느리를 어떻게 취급하겠니? 나는 내 손자를 직접 키우며 살고 싶으니까 내가 한 말을 철수하고 우리를 이해하시오. 시어머니는 간절히 말한 후 진중하게 경고하면서 계속해서 말했다. 제 아이를 탐냈습니다. 그래서 결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당장 사라지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남편의 팔을 잡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새아야, 우리가 이렇게 빌게 지난 날 모두 잘못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내가 죽일 년이야. 그러니 화가 풀릴 때까지 이 노망난 늙은이를 실컷 두들겨 패려고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손주를 품에 안고 싶다. 그래, 여보. 나랑 엄마 반성하고 많이 했어. 앞으로는 결코 다른 여자를 쳐다보지 않을게. 제발, 내 아들을 품에 안겨줘. 앞으로 매일 이렇게 싹싹 청소할 테니 부탁해. 생각을 바꿔주세요. 지랄도 풍년이에요. 쓰레기 모자가 자만할 때가 엊그제 같은데 이제는 제 앞에서 무릎을 꿇고 비네요. 그때 잘해야 했던 거 아냐? 그러게 맞아요. 우리가 어리석었었나 봐요. 그래서 하고 싶은 욕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 해줄 테니 나랑 다시 재결합만 해줘요. 그러면 내가 모든 재산을 다 넘겨줄 테니 부탁해. 우리에게 돌아오세요. 남편과 시모의 비굴한 모습을 보고 나는 최후의 승리자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쓰레기 모자의 얼굴을 더 이상 볼 순 없겠어요.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친한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영업 방해를 하는 미친 모자가 있어 치우라고 요청했어요. 두 모자는 결국 덩치 큰 형사 둘에게 끌려나가고 나는 마지막으로 두 모자의 모습에 경박절도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모자는 제 아들과 나를 포기하지 않고 집, 사무실, 그리고 다니는 장소마다 나타나서 자신들과 다시 한 식구가 되자고 애원했어요. 그들의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몸이 오그라드는데 그래서 형사님께 스토커로 신고했습니다.
법의 힘을 잘 알던 두 모자에게 접근을 금지하기 위해 신청을 하게 되었고, 스마트워치를 제공받아 두 모자가 나타나면 버튼을 눌러 경찰을 부를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끌려가는 게 무서웠는지 두 모자는 제 앞에 더는 나타나지 못하고 속을 끙끙 앓았어요. 몇 달이 지난 후에 제가 아들을 출산하게 되었을 때도 저와 아들 앞에 나타날 수 없었답니다. 그러니 제 아들의 얼굴을 구경도 해보지 못하고 있었죠. 지금은 그때로부터 1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여전히 두 모자는 제 아들을 만날 수 없답니다. 아들은 제 호적에 올리고 제 성을 따서 이름을 지어주었기 때문에 그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아이였습니다. 어디서 아무리 호소해봤자 제가 보여주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아들을 만날 수는 없습니다. 없었디니다. 그래서 시어머니는 병에 걸려 요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전 남편은 사업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는 지경에 도달해서 사업을 정리하는 수준을 밟고 있다고 해요. 두 사람은 가끔 제게 돌아와 달라는 문자를 보내곤 하는데 그때마다 욕이 가득한 답장을 보내주며 스트레스를 푸고 있습니다. 두 모자가 제게 임신하지 못한 채로 버리고 임신한 다른 여자를 택했으니 이 정도의 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법의 힘을 빌려 두 모자가 애간장이 타다 못해 가슴이 찢어지도록 만들 거예요. 싱글맘이자 변호사인 저는 육아와 일로 바쁘게 하며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여수에서의 생활을 접고 서울로 돌아와서 친정 엄마의 도움을 받으며 나름 편안한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남자 만날 계획이나 생각 같은 것은 없습니다. 아들이 준 사랑과 기쁨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른데 마음을 돌릴 여유가 전혀 생기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10년의 결혼 생활, 임신, 그리고 싱글맘이 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기 어려워서 혼자만 알고 있었는데 여기 구독자분들께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니 마음이 후련하고 안정된 느낌이 드는 기분입니다. 추가로 앞으로 열심히 잘 살기를 좋은 말씀이네요.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